대체 어디서 막힌 걸까?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2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인가를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구름이 낮게 깔린 오전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돌담 건물 사이로 학생들이 오가는 캠퍼스 한쪽, 수리철학과 건물. 3층에 에드워드 알링턴 교수의 연구실이 있었어요. 65살의 알링턴 교수는 흰 머리와 짙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장의 논문과 계산식으로 가득 찬 노트들이 쌓여 있었죠. 알링턴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리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수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으로 명성을 쌓았어요. 하지만 20년 전부터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엘리시아 역설이라 불리는 난제였습니다. 엘리시아 역설은 수학적 논리와 철학적 사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순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논리 체계가 특정 조건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현상을 다룬 문제였죠. 전 세계의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도전했지만 누구도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막힌 걸까? 그가 중얼거렸을 때 연구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제임스라는 이름의 젊은 조교가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알링턴 교수의 연구를 3년째 보조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차 한 잔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제임스. 알링턴 교수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제임스는 책상 위의 논문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이 난제를 온라인 강연에서 소개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 세계의 젊은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링턴 교수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온라인 강연이라. 이 문제는 20년 동안 최고의 두뇌들도 풀지 못한 건데 학생들이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완전한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알아요? 새로운 시각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잖습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좋아, 해보세.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일주일 후 알링턴 교수는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제목은 풀리지 않는 아름다움 엘리시아 역설이었어요. 강연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죠. 교수는 칠판 앞에 서서 복잡한 수식들과 논리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 역설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교수가 칠판에 기호들을 적어 나갔어요. 그는 문제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하기 시작했죠. 수학과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작은 달 동네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 겨우 4평 남짓한 공간에서 15살 소녀 지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병으로 쓰러진 후 12살인 남동생 지훈이를 돌보며 살고 있었어요.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죠. 대신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동생의 숙제를 봐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배움에 대한 갈증이었죠. 그녀는 고물상에서 주워온 헌책들을 읽으며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수학책, 과학책, 철학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었어요. 공공도서관은 그녀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수학 관련 책 2권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녀에게 한 영상을 추천했어요. 바로 알링턴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제목의 역설이라는 단어가 지우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강연이라 이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막을 켜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며 천천히 따라갔죠. 강연은 1시간이 넘었지만 지우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히 교수가 칠판에 적은 기호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멈추고 칠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저기 뭔가 이상한데. 그녀는 교수가 적은 기호 배열 중 한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어긋나 있었어요. 지우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1번, 2번, 10번. 그녀는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어요. 동생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뭐 그렇게 열심히 봐? 응, 재밌는 문제야. 누나도 한번 풀어보고 싶어. 지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누나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지훈은 낡은 공책을 꺼내 교수가 설명한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지훈은 잠들지 않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종이에 뭔가를 적어 나갔습니다. 숫자와 기호들,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들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엘리시아 역설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동생이 잠든 후 조용한 시간이 그녀의 연구 시간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기세를 2달째 밀리면서 결국 전기가 끊겨버렸어요. 지우야, 미안하다. 이번 달 말까지만 기다려줘. 집주인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빨리 낼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이 없으니 밤에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촛불로는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웠죠. 지우는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집 근처 GS25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됐고 안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그곳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다시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지우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밤마다 와서 복잡한 수식을 끄적이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저기 학생, 괜찮아? 시험 공부야? 아니요, 그냥 취미예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죠. 지우는 공책에 적힌 기호들을 바라봤습니다. 알링턴 교수의 접근 방식은 정석적이었어요. 수학적 논리를 따라 단계별로 풀어나가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수학이라기보단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녀는 역설의 구조를 수식이 아닌 이야기로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동화를 쓰듯이 각 요소를 등장인물로 치환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논리 구조가 갑자기 단순해 보이기 시작했죠. 지우는 흥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며 종이에 적어 나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어느새 새벽 4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동생 깨울 시간이야. 지우는 황급히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맴돌았습니다. 등교 준비를 시키는 동안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편 영국에서는 알링턴 교수가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연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넘었지만 의미 있는 피드백은 거의 없었어요. 댓글창에는 감탄과 질문들만 가득했죠. 역시 너무 어려운 문제였나.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조교가 위로했어요. 교수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네. 알링턴 교수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오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20년째 붙잡고 있는 난제를 놓을 수가 없었죠. 제임스, 어쩌면 이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는 못 풀 것 같네. 그런 말씀 마세요, 교수님. 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을 바친 연구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제임스가 컴퓨터를 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교수님, 이 댓글 좀 보세요. 댓글? 대부분 의미 없는 내용들이잖나. 이건 다릅니다. 제임스는 화면을 교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수님, 12분 40초 부분에서 기호 배열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람다 기호와 시그마 기호의 위치가 바뀌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알링턴 교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영상을 12분 40초 지점으로 돌렸어요. 칠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댓글이 맞았습니다. 이럴 수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오류는 너무 미묘해서 그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발견했죠. 이 댓글을 누가 남긴 건가? 제임스가 확인했습니다. 아이디가 별을 보는 소녀네요. 한국에서 접속한 것 같습니다. 한국? 연락처를 찾을 수 있나? 유튜브 계정이라 직접적인 연락처는 없습니다. 댓글로 답장을 남기는 수밖에요. 알링턴 교수는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지 궁금하군요. 혹시 이메일로 연락 가능할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편 지우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계속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역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계산을 완성했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아니, 적어도 그녀는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교수님께 보내봐야 하나.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15살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교수가 자신의 답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지우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겠다고요.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알링턴 교수님께 저는 한국에 사는 지우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엘리시아 역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제 생각을 보내드립니다. 지우는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몇 번이나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눌렀습니다.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이 자동으로 스팸함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요. 교수의 이메일은 하루에도 수백 통씩 오는 메일들로 가득했고 대부분은 스팸으로 걸러졌습니다. 지우의 메일도 그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교수로부터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 무명의 소녀에게 답장할 이유가 없었죠.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동생 돌보기, 그리고 틈틈이 도서관에서 책 읽기. 하지만 엘리시아 역설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우는 자신의 풀이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영어로 된 어려운 논문들이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왜 그렇게 어려운 거 봐? 재미있어? 동생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재미있어. 마치 퍼즐 맞추는 것 같거든. 나도 커서 누나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지훈이는 누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거야. 지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생이었어요. 지훈이만큼은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죠. 한편 영국에서는 알링턴 교수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당분간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연구는 중단하시고요. 하지만 선생, 나에겐 끝내야 할 일이 있네.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으시면 어쩌시려고요? 교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교수님,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제임스, 나는 20년을 이 문제에 바쳤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교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내 생애의 마지막 숙제가 될 것 같군. 그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교수가 쉬는 동안 연구실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는 쌓여있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컴퓨터 파일들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메일함이 눈에 들어왔죠. 스팸함도 정리해야겠네. 제임스는 스팸함을 열었습니다. 수백 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은 광고나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이 한 메일에서 멈췄습니다. 제목 교수님, 저는 한국의 지우라고 합니다. 엘리시아 역설에 대한 제 생각을 보내드립니다. 제임스는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봤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학생의 습작 정도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몇 줄 읽어 내려가자 그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지우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그녀는 수학적 기호들을 이야기 구조로 바꿔서 설명했습니다. 마치 동화를 읽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정교했습니다. 제임스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그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지우는 역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방법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제임스는 휴대폰을 꺼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 연구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임스, 무슨 일인가? 자네 목소리가 떨리는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보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링턴 교수는 제임스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서둘러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제임스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1시간 후 교수가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제임스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걸 읽어보세요. 한국의 어떤 학생이 보낸 건데 믿기 어렵습니다. 교수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읽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가면서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이게 가능한가? 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지우의 접근 방식은 그가 20년 동안 시도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사고였죠. 교수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지우는 복잡한 수식 대신 직관적인 설명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 직관 뒤에는 정확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임스? 이건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칠판으로 가서 지우의 풀이를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이 칠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제임스는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교수는 계속해서 계산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아. 맞아. 교수는 외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이야. 20년 동안 찾던 답이 여기 있었어. 알링턴 교수는 칠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필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의 실마리가 한국의 15살 소녀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이 학생에게 당장 연락해야 해. 메일 주소밖에 없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내겠습니다. 제임스는 서둘러 답장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교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나? 직접 통화하고 싶네. 메일에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단 답장을 보내고 연락처를 요청해보죠. 제임스는 정중하면서도 긴급한 어조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친애하는 지우 양께 당신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알링턴 교수님께서 당신의 풀이를 보시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가능하다면 교수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메일을 보낸 후 두 사람은 답장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시차를 생각하면 한국은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죠. 내일 아침이면 답장이 올 겁니다, 교수님. 그래야 할 텐데. 교수는 초조하게 연구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다시 칠판 앞에 서서 지우의 풀이를 검증했어요.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소녀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메일의 문체나 설명 방식을 보면 독학으로 공부한 것이 분명했죠.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지? 대학원생들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인데.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지우의 천재성은 단순히 지식의 양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우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새벽 2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갔죠. 집에 들어서자 동생 지훈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도 누웠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동생을 깨워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죠. 알링턴 교수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내용을 읽으면서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내 풀이를 인정해 주신 거야?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 자신의 풀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니. 그것도 감동했다고 표현했다니 말이죠. 하지만 연락처를 물어보는 부분에서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난한 소녀일 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집에는 전기도 끊긴 상태였죠. 이런 자신이 세계적인 교수와 통화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답장은 해야지. 지우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교수님께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풀이가 도움이 되었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호기심으로 생각해 본 것뿐입니다. 연락처는 일단 이메일로 소통하면 안 될까요?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요. 지우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교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몇 시간 후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알링턴 교수가 직접 쓴 것이었어요. 친애하는 지우 양, 나는 에드워드 알링턴입니다. 당신의 풀이를 보고 20년 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강점입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시각이 이 난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복잡하다니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부담 갖지 말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도울 차례입니다. 지우는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일찍 부모를 잃은 것, 동생을 돌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 가리고 전기가 끊겨 편의점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교수님의 강연을 만난 건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지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교수님의 답장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새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있었습니다. 국제 전화였죠.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을까?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 양인가요? 나는 에드워드 알링턴입니다. 영어였지만 지우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교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메일을 읽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직접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말했어요. 교수님, 제 영어가 좋지 않아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알링턴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우 양, 당신의 풀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해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그 유명한 난제를 풀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교수님,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한 건데요. 정말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당신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죠. 교수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수식이 아니라 이야기로 봤습니다. 각 요소를 등장인물처럼 생각했죠. 그 직관이 핵심을 꿰뚫었어요. 지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정답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지우 양,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수학책도 읽었지만 소설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이야기처럼 보게 된 것 같아요. 교수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문 교육이 오히려 당신의 창의성을 막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교수는 지우의 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지우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수학과 논리는 국경을 넘었죠. 지우가 설명할수록 교수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지우 양, 당신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죠? 네,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그의 감정이 전해졌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 같은 재능이 묻혀서는 안 되는데. 괜찮아요, 교수님.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 양, 내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아니, 도와야만 합니다. 당신은 천재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동생도 있고, 그것도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대학 측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학금을 알아보고 당신의 동생을 위한 지원도 찾아보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자격요? 당신은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를 풀었어요. 그 이상의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화가 끝난 후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교수가 자신을 돕겠다고 했고 유학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게 꿈은 아니겠지? 지우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 불안, 기대, 걱정.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동생은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지훈이는. 하지만 교수님이 해결책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며칠 후 알링턴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 학장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지우의 이야기와 풀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학장님, 이 소녀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4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천재는 처음입니다. 학장은 지우의 풀이를 검토했습니다. 수학과 교수들도 함께 참석해서 검증했죠. 그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독창적인 접근입니다. 기존의 어떤 방법론과도 다르군요. 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빈곤 때문이죠.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알링턴 교수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학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는 다른 교수들과 눈빛을 교환했죠. 교수님, 이 학생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학계를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학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하죠. 동생 교육비까지 포함해서요. 정말이십니까, 학장님? 알링턴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이 뭡니까?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장은 미소 지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우리 대학에 올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평가도 필요하고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알링턴 교수는 즉시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지우 양 들으세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교수님, 이게 정말인가요?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닙니다. 지우 양.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입니다. 생활비도 지원되고 동생 지훈 군의 교육비도 대학 측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교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당신의 풀이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어요? 저도요? 제가 학회에 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우의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왔어요. 작은 단칸방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였지만 그 내용은 전국을 감동시켰죠. 지우 씨, 어떻게 세계적인 난제를 풀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기호들이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왜 저렇게 배열했을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답이 보였어요.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 세계 수학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였잖아요. 무섭지 않았나요? 무서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재미있었거든요. 틀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그녀의 방을 둘러봤어요. 낡은 책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손으로 그린 수식들이 붙어 있었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나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불빛도 있었고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꿈까지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저는 배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우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기부금도 모이기 시작했죠. 한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를 후원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좋은 기숙학교에 입학시켜주고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지우 씨, 동생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안심하고 영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석 달 후, 지우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어요. 옆에는 동생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누나를 배웅하러 왔죠. 누나, 꼭 편지 써줘. 그리고 영상통화도 자주 하자. 응, 그럴게. 지훈아, 너도 학교 열심히 다녀. 우리 둘 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자랑스럽게 만나자. 누나는 이미 자랑스러워. 내가 누나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녀.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두 남매는 꽉 껴안았습니다. 지훈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꼭 행복해지자.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응, 누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지훈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지우를 지훈이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지우도 뒤돌아보며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우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알링턴 교수와 제임스가 나와 있었어요. 교수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지우를 직접 마중 나온 거였죠. 지우 양 환영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달려가 교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우 양.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죠. 당신이 내 인생의 숙제를 풀어줬잖아요. 교수는 지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자, 이제 옥스퍼드로 갑시다. 당신의 새로운 집으로요. 차를 타고 런던을 빠져나와 옥스퍼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영국의 전원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언덕과 오래된 마을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1시간 반 정도 달리자 옥스퍼드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과 첨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곳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공부했어요. 이제 당신도 그 중 한 명이 될 겁니다. 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지우의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 나타났어요. 큰 창문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책상과 침대, 책꽂이가 갖춰져 있었죠. 여기가 제 방인가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네, 이제부터 당신의 공간입니다. 편하게 사용하세요. 제임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노트와 필기구도 준비해뒀어요.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봤습니다. 부드러운 의자였어요. 그녀는 책상을 쓰다듬었죠.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교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의 본격적인 학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우선 영어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힘들었고 교재를 읽는 것도 느렸죠. 게다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기초 지식에 구멍이 많았어요. 첫 수업 후 지우는 낙담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쉽게 따라가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여기는 나한테 너무 벅찬 곳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가. 교수님, 재단, 그리고 동생 지훈이까지 모두가 자신을 믿고 응원하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지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2시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수업 전에 교재를 미리 읽고 모르는 단어는 전부 찾아보기로 했죠. 수업 후에는 도서관에서 기초 과목을 독학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편의점 불빛 아래 공부하던 것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따뜻했고 불이 꺼질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영어 실력도 늘었고 수업 내용도 이해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그녀의 특별한 재능, 즉 문제를 독창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수업에서 교수가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학생들은 모두 고민했지만 아무도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녀는 칠판 앞에 나가서 자신의 풀이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논리는 정확했고 답도 맞았죠. 교수는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지우. 이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지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 대단해. 나한테 수학 좀 가르쳐 줄래? 내 설명이 교수님보다 더 이해하기 쉬워. 지우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이곳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알링턴 교수는 지우를 연구실로 불렀어요. 그에게는 중요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우, 다음 달에 국제 수학학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엘리시아 역설의 해법을 발표하려고 해요. 네, 교수님. 좋은 기회시네요. 당신도 함께 발표하면 어떨까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도 제대로 되지 못했는걸요. 당신이 문제를 푼 사람이에요. 당연히 함께 서야죠.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업적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한 달 동안 지우와 교수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영어 발표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교수는 인내심 있게 지도해줬죠. 드디어 학회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대형 강당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수학자와 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뒤에 서 있었어요. 긴장되지, 지우? 알링턴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교수의 말에 지우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다음은 에드워드 알링턴 교수님과 지우 양의 발표입니다.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엘리시아 역설의 해법을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링턴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고 지우가 그 옆을 걸었어요.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이 문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풀지 못했죠. 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소녀가 해냈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15살 소녀가 말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교수는 엘리시아 역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지우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수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로 봤어요. 지우는 스크린에 그림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간단한 도형과 화살표들이었어요. 이 역설을 동화처럼 생각해 봤습니다. 각 요소를 등장인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관계가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자신의 풀이를 설명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안정됐어요. 지우는 자신이 가장 편한 방식대로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질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2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알링턴 교수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지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녀는 옥스퍼드에서 정식 학부생이 됐고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문은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고 학계에서 주목받는 신예가 됐죠. 하지만 알링턴 교수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지우는 수업이 끝나면 항상 병원을 찾아가 교수를 돌봤습니다. 지우, 당신은 공부에 집중해야 해요. 늙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교수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당연히 돌봐야죠. 지우는 교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교수는 지우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지우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네, 교수님.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지우. 나는 충분히 살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교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내게 마지막 선물을 줬어요. 20년 묵은 숙제를 끝낼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줬습니다. 교수님,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지우. 대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계속 배우고 그 배움을 나눠주세요. 진정한 지성은 환경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피어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약속합니다, 교수님. 꼭 지키겠습니다. 교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로부터 2주일 후 알링턴 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켰어요.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추도사를 읽었어요. 교수님은 제게 단순히 수학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난이 재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죠.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지성은 환경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피어난다고. 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우는 교수의 연구실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는 수십 년간 모은 책들이 빼곡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지우 앞으로 쓰인 편지였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군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덕분에 내 인생은 완성됐어요. 당신은 내게 희망을 줬고 나의 마지막 꿈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재능 때문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겸손함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처럼 재능이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들을 찾아주세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을 담아 에드워드.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최연소 교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국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알링턴 교수의 유언을 기억하며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희망의 다리 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장학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학습 자료, 심리 상담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지우는 연단에 섰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한때 전기가 끊긴 집에서 살았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공부했고 내일 먹을 밥을 걱정했죠.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저를 믿어준 분을 만났어요. 알링턴 교수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 기회로 꿈을 이뤘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알링턴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재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첫 줄에는 동생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고 의사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겠다고. 알링턴 교수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논문 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배움은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눔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회를 세상에 돌려주는 것. 그것이 알링턴 교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논문을 쓰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내일 재단에서 신청한 학생들을 또 만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편의점 불빛 아래서 공부하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의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호기심과 열정만은 잃지 않았던 소녀 지우. 그녀는 편의점 불빛 아래서 세계적 난제를 풀었고 그 재능을 알아본 한 교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며 더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죠. 알링턴 교수의 말처럼 진정한 지성은 환경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배우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열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버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